국가의 경계를 긋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펜과 대포. 불행히도 20세기는 대포가 애용돼 적대적인 국가들은 대포로 힘을 가름했다. 세계 곳곳의 비밀 실험실과 군사 실험장에서 더 강하고 더 정확하고 더 치명적인 대포 제작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모든 포병기 가운데 무적 대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을 것이다. 이 초특급 대포는 포탄을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보내서 전투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초특급 대포의 역사는 대포가 처음으로 전장에 등장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포의 출현은 획기적이었죠. 활과 화살을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화약이라는 새로운 화학적 장치를 사용해서 힘을 들이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무기란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대포는 점점 커지고 정확해졌고 화약의 발달로 사정거리도 넓어졌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5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 남부 전쟁 당시의 대포는 14세기와 같이 장전하고 조준하고 발사하는 방식이었다. (19세기가) 다 됐어야 대포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19세기에 포의 사용에 있어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는데 포미 장전 방식과 강선의 변화죠. 강선은 포신 안쪽에 난 작은 홈통으로 포탄이 회전할 수 있게 해 거리와 정확성을 높이고 더 무겁고 능률적인 포탄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포미 장전으로 재발사를 더 빨리 하게 됐고 반동 시스템으로 발사 후 재배치와 재조준이 필요 없게 됐다. 1차 세계대전에서 현대적이고 구경이 큰 포미 장전 대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대규모 파괴를 가져왔다. 1차 세계대전은 대포전쟁이었죠.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엽 유럽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벨기에는 자국의 위험한 처지를 인식하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포에도 견딜 수 있는 요새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요새가 자국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벨기에는 독일이 슈퍼건을 만들어낼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베르타 포는 베르타 크루프라는 이름에서 따왔다. 바로 독일 총포 제조업자인 알프레도 크루프의 손녀였다. 처음엔 해안포로 설계된 무게가 40톤이 넘는 42구경 곡사포였다. 그 크기가 엄청나서 옮길 땐 분해한 후에 다시 조립해야 했다. 1914년 8월 독일은 벨기에의 도시에 리에지를 포위하기 위해서 슈퍼건을 이동했다. 그곳에는 인공요새가 12개나 있었다. 카이저의 비밀 병기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42구경 곡사포는 분명 비밀 병기였습니다. 단지 대포를 가지고만 있지 않고 야전군과 함께 배치했는데 그 규모가 대단했지요. 42cm의 곡사포가 포탄을 발사한다는 것은 소형차가 6, 7마일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위로 높이 올라가다 궤도의 정상에 오르면 포탄은 중력의 힘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죠. 이런 포탄이 벽돌 건물에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그 건물은 아마도 한 줌 먼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벨기에 요새는 슈퍼건의 상대가 아니었다. 아직 공격받지 않은 요새들도
3일 이내에 항복했다. 베르타포는 요새 공격에 매우 효과적이었지요. 연합군 측은 요새가 대포에 견딜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거대한 대포들의 막강한 화력은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로 이동됐다. 마침내 5문의 베르타포가 제작되고 1917년 말까지 연합군 측의 포탄 세례를 퍼부었다. 이는 공격 범위가 제한되고 연합군 측이 반격할 때까지 계속됐다. 독일은 또 다른 슈퍼건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포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1918년 3월 23일 오전 7시 18분 파리의 평화는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시민들은 공습이라고 생각했지만 비행기는 전혀 목격되지 않았다. 그날 하루 동안 22번의 폭발로 15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프랑스 당국이 탄환들을 찾아 조사 분석해본 후에야 비행기 폭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파리는 이 가공할 만한 신무기인 장거리 슈퍼건의 희생자가 됐다. 파괴의 원인을 바로 알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당시 대포의 최대 사정거리는 23마일 정도였고 전선은 80마일밖에 있었기 때문에 3년 이상 초기 독일의 진격은 지연됐고 전쟁은 처참한 궁지에 이르렀다. 양측의 사상자 수는 늘어만 갔다. 독일군 지휘부는 전선에서의 전투보다는 적군에게 충격을 줄 만한 공격을 원했는데 파리의 공중폭격은 비용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 1916년 가을에 베르타포를 만들었던 크루프는 곤란에 빠지게 됐다. 놀라운 기술의 발달로 이듬해 봄 거의 혁명적인 장거리포 실험이 성공했다. 파리포로 알려진 카이저 빌헬m 게스츠는 21cm의 덧쇠를 38cm의 함포에 삽입하는 식이다. 이 상태에서 자연스레 구경이 확장됐다. 결과적으로 포신이 40m에 이르고 무게는 140톤 이상이 나갔다. 대포가 너무 길어서 이를 지탱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물이 있어야 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크레피 근처 숲에서 독일은 이 포상을 설치했는데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파리의 남쪽으로 76마일까지 포탄을 발사하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했다. 화약이 너무 뜨겁고 압력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포신은 마모돼 갔죠. 약실의 화염 온도가 철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모든 포탄은 점점 커졌고 일련 번호가 매겨졌죠. 포신이 너무 빨리 손상돼 매달 교체해야 했다. 연합군은 이 특급 대포에 대응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철도포로 근접에서 대응 발포를 하고 공습도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이 대포들은 잘 위장돼 정기적으로 콘크리트 포상을 옮겨 다녔다. 재미있는 사실은 맞추고자 하는 목표물이 76마일 밖에 적국 깊숙이 있을 경우 명중했는지 어떻게 알죠? 연합군은 그걸 걱정했죠. 전후 밝혀진 사실로 파리에 있던 독일 스파이가 포탄이 떨어진 곳을 보고하면 스위스를 거쳐 독일로 전해졌다. 이 정보로 포병들은 정확한 조준을 할 수 있었다. 1918년 3월부터 8월까지 슈퍼건은 350개에 달하는 포탄을 파리에 퍼부어 256명이 사망했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전후 연합군은 독일의 슈퍼건을 회수하려고 크레피로 몰려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비밀 중 하나는
파리포의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완전히 자취를 감췄거든요. 전후 독일 정부는 이를 국가 기밀로 관리했어요. 1926년에 일부 기술자들과 관계자들은 비밀 누설로 감금되기도 했죠. 대포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다. 남은 것이라곤 이 콘크리트 포상뿐이다. 증인들은 대포의 증발에 입을 다물었다. 70년이 지난 후 파리포가 금세기의 최고의 슈퍼건의 실체를 시사할 뿐이다. 제1차 대전 또한 무적 대포의 활약은 제2차 대전에서도 반영됐다. 다시 한번 양측은 구경이 큰 대포를 해군 함포, 해안포, 철도포와 같은 형태로 배치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제3제국을 위해서 크루프가 제작한 대형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보병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무적 대포의 파괴력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대포의 위력을 확고히 믿었다. 히틀러는 수상으로 당선되자마자 크루프사에 프랑스가 최전선으로 철저히 방어하고 있는 마지노선을 침투할 수 있는 강한 무기 제작을 의뢰했다. 무기만 자그만치 1300톤 이상인 구스타프는 지금껏 가장 무거운 대포였다. 이 무거운 대포는 분해돼서 2대의 열차로 운반됐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특별히 제작된 4개의 선로를 사용해서 이동됐으며 크레인을 사용해서 재조립됐다. 구스타브는 4.7톤의 고성능 포탄을 27마일 내에 쏘아 올릴 수 있었으며 특별 제작된 7톤의 콘크리트용 포탄을 24마일 내로 발사할 수 있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의 설계는 크루프의 생각보다 어려워서 히틀러의 프랑스 공격 시 구스타브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는 1942년 러시아의 세바스토폴을 포위할 때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콘크리트용 포탄이 지하 탄약고를 직격했을 때였죠. 세바스토폴 외곽에 있는 해군 탄약고를 단 한 방에 쓸어버렸습니다. 구스타브는 세바스토폴에서 레닌그라드로 이동됐는데 너무 늦게 도착했다. 이후 구스타브의 사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마르크를 들여서 1300톤의 대포를 만들어 5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25번 발사하는 거죠. 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구스타프도 이전의 파리포처럼 비밀스럽게 사라졌다. 일부가 러시아와 크루프 공장에서 발견됐다고도 한다. 그러나 전후 남은 것이라곤 여분의 포신과 일부 탄약뿐이었다. (1943년까지) 독일은 서부 유럽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히틀러에게 영국의 정복이 유일한 숙제였다. 프랑스 연안에서 100마일도 채 안 되는 런던이 탐나긴 했지만 기존의 대포로는 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독일 비밀 병기 개발이 추진됐다. 고압력 펌프 대포는 포신 양쪽으로 점화 약실을 가지고 있는 대포입니다. 원리를 설명하자면 포신 끝으로 포탄을 넣으면 포탄이 포신 양측의 약실을 지나게 되면서 포탄을 밀어 올리는 가스 압력이 점점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죠. V3는 비질이 지나 노래기로 알려져 있었는데 테러 무기로 고안됐다. 길이는 거의 500피트 정도로 움직이거나 조준을 할 수 없었다. 오직 런던만을 목표로 한 것이다. 1943년 9월 이 엄청난 대포의 설치 작업이 비밀리에 프랑스의 미메약스 근처의 산속에서 이루어졌다.
여기는 600m 가량 되는 철도 터널입니다.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철로가 있는데 300m쯤 됩니다. 11개의 계행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고 각각의 계행도는 100m 정도 되지요. 계행도의 끝에는 300m의 터널이 평행으로 놓여 있고 이 터널의 반대편에서 5개의 계행도가 서로 만나는데 그곳에 50도 정도 경사진 5개의 발사대가 있습니다. 대포는 127m 정도이고 바로 런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V3용 포탄은 기존의 거대한 포탄에 비해서 작았지만 여전히 대포 한 문당 1시간에 4차례 이상 발사해야 했다. 대포를 모두 동원하면 하루에 수천 번의 포를 런던에 발사할 수 있었다. 연합군 측은 공군 정찰대의 촬영으로 자재를 실은 열차가 미메약스 근처의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수상쩍어했다. 정확한 계획도 모르면서 그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의 큰형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이 공습에 참여했다. 15톤에 달하는 폭발물을 가득 싣고 미메약스 근처를 비행했다. 조셉 케네디와 그 동료는 일정 고도까지 비행을 유지하다가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고 비행기는 자동 조종 장치로 조종되어 원하는 목표물까지 가서 폭파되는 시기였죠. 그러나 이 비행기는 원인도 모르게 공중에서 폭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우연하게도 이 공격이 시도되었던 1944년 8월 12일 그 목표물들은 이미 폭격으로 파괴됐다. 연합군 측은 첫 임무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더라면 V3는 가장 끔찍한 전쟁 무기 중 하나가 됐을 것이다. 독일의 의도대로라면 런던은 초토화됐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150파운드, 180파운드의 포탄들이 매시간 밤낮 없이 런던에 떨어진다면 런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겠죠. 천만다행인 거죠. 독일만 그런 거대한 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도 특급 대포를 만들어냈다. 194mm의 박격포에는 리틀 데이비드는 일본의 진공작전 계획인 올림픽 작전을 위해서 고안됐다. 미국은 이 커다란 박격포가 일본의 방어 진지를 파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발사 위치를 잡으려면 견인차 2대가 필요했다. 한 대는 포신을, 또 한 대는 포괄을 날랐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포괄을 넣은 뒤에 주위를 흙으로 덮었다. 그 다음 기중기로 거대한 포신을 내려놓는다. 기존 대포들처럼 리틀 데이비드도 폭우로 장전했다. 엄청난 강선 포탄이 삽입되면 포신은 발사 위치로 들어올려진다. 올림픽 작전은 1945년 11월에 수립됐다. 그러나 리틀 데이비드가 위력을 보이기 전에 일본과의 전쟁이 종결됐다. 원자폭탄이 다음 세대의 초강력 무기로 새롭게 등장했던 것이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슈퍼건의 운명도 다했다. 장거리 항공기의 등장으로 슈퍼건은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나 핵탄두의 출현으로 이 거대한 대포는 새로운 용도로 쓰이게 됐다. 1944년 처음 제안된 원자포 계획은 전쟁 종결과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냉전이 심화되면서 군비를 강화할 필요가 생기자 소련은 탱크를 대규모 생산해냈다.
소련의 탱크 증가는 유럽을 위협했다. 이를 전부 배치했다면 애니 원자포로 불리는 280mm 곡사포와 맞설 수 있었을 것이다. 1950년대 중반에 투입된 원자포 애니는 원자탄을 18마일 이상 고사각으로 날렸다. 운전석이 2개인 전용 견인차가 75톤의 거대한 대포에 유동성을 주었다. 1962년 7월 특별 임무를 위해 조직된 이 군대는 우리 군 역사상 최초로 실제 핵폭탄이 지원되는 모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미국 에너지국의 극비 상황을 다룬 이 필름은 1997년 말에 기밀 상황에서 제외된 데이빗 크로켓이라는 작전을 보여준다. 직경 11인치 51파운드의 탄두는 지금까지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 중 가장 작고 가벼운 것이었다. 사정거리는 2.5마일이며 폭발력은 다이너마이트 10톤과 비할 수 있었다. 데이빗 크로켓은 소련의 탱크에 대적하기 위한 비밀 무기였다.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은 네바다의 실험장에서 펼쳐진 핵폭탄의 최종 공중 폭파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데이빗 크로켓은 지금까지 개발된 무기 중 최악의 것이었죠. 예를 한 가지 들자면 핵수리탄의 경우 먼저 겨냥을 하고 땅을 팝니다. 발사를 한 다음 파놓은 구멍으로 숨죠. 핵탄두의 폭파 반경 내에 있으니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2,000개 이상의 무기가 1956년과 1963년 사이에 생산됐다. 원자력이 무기에 이용되면서 데이빗 크로켓은 최고의 슈퍼건이 됐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후에 깜짝 놀랄 만한 슈퍼건을 만들어냈다. 1928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제랄드 빈센트 볼은 세계 최고의 대포 전문가였다. 어머니를 여의고 교육열이 높은 고모의 손에서 자랐다. 제랄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다. 제랄드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토론토 대학으로 진학해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23살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캐나다 최연소 박사학위자가 됐죠. 31살에 이미 제랄드 볼은 강력한 대포를 설계해 고비용의 항공기 포용 실험용의 풍동 실험 대신 소형 로켓 모형들을 발사했다.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은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했다. 위성 발사는 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볼은 캐나다의 위성을 발사하고자 했죠.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얻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포였습니다. 거대한 대포요. 1962년 볼은 자신의 초특급 대포를 실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의 교수로서 미국과 캐나다가 합작으로 하프라는 상공 연구 계획을 세워 미군의 지원을 확보했다. 바베도스 섬과 애리조나의 사막에서 볼 박사는 대포 개발에 착수했다. 곧 구경 5인치의 작은 대포로 포탄을 45마일 이상 쏘아 올리고 구경 7인치의 대포로 62마일 이상을 발사했다. 볼 박사는 슈퍼건 개발에 전념했다. 하프 대포는 16인치 함포 2개를 용접해서 제작됐다. 길이가 100피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포였다. 비록 3,000파운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볼 박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마트렛이라는 가벼운 발사체였다. 볼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포신 속에 8인치 넓이의 로켓을 삽입하는 것이었다. 마트렛과 포신 사이의 공간은 나무 탄저판으로 메워졌다. 이 탄저판은
포탄과 비슷한 모양으로 로켓을 감쌌다. 마트리과 탄저판은 판금으로 지탱됐다. 포가 발사되면 나무와 판금이 떨어져 나가 로켓을 가볍게 했다. 후미의 고정핀이 마트렛을 오래 날 수 있도록 해줬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가 발사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면서 매우 놀라워했던 적이 있죠. 함께 셋, 둘, 하나 하고 수를 세었어도 번쩍하고 발사되는 순간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몇 초 후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한번 놀랐죠. 1966년 11월 19일 부울의 애리조나 대포는 185파운드의 마트렛을 112마일 높이로 발사했다. 하프 계획의 미국 감독관인 찰스 머피가 이 발사를 지휘했다. 112마일이라는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은 신기록이죠. 16인치 대포를 상공으로 쏘아 올려 112마일까지 보냈는데 지금까지 중 최고 기록입니다. 이것을 상공이 아닌 수평으로 발사하고 발사 각도를 50도 정도 낮추었다면 250마일은 거뜬히 날아갔을 것입니다. 16인치 하프 대포는 20파운드의 탄두를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한 3단계 로켓 발사대였다. 그러나 이 대포가 완성되기 전에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1967년 하프 계획을 종료했다. 부울 박사는 처음에는 망연자실했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으로 탄두를 우주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대포 개발에 더욱 집착했다. 결국 부울 박사의 꿈을 실현시켜줄 든든한 후원자를 찾았다. 바로 중동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었다. (1967년) 제랄드 부울 박사는 퀘벡주 근처의 사유지에서 은거했다. 또한 무기 거래에 은밀히 관여하면서 슈퍼건 연구를 계속했다. 부울 박사는 그 어떤 대포보다도 뛰어난 슈퍼건을 조금씩 손보기 시작했다. 대포를 바꾸기보다는 발사시키는 탄약을 새로 고안해냈다. 부울 박사가 하프 계획의 결과들을 기존의 155mm 포탄에 적용한 결과 포탄은 더 얇고 더 유선형이 되었다. 거기다 작은 고정핀을 추가해 늘씬한 포탄이 대포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더 멀리 날아가도록 해주었다. 새로운 GC-45 포탄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다. 155mm 대포의 포신을 조금 늘림으로써 기존 나토의 포탄보다 1.5배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됐다. 대포의 사정거리가 늘어날수록 안전한 곳까지 포를 뒤로 빼낼 수 있죠. 아니면 적의 진지 더 깊숙이 발포할 수 있습니다. 포 하나가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적은 수의 대포로도 충분하게 됐지요. 오래지 않아서 부울 박사의 설계를 따른 대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 방어에 사용했고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 이라크는 부울 박사가 설계한 대포를 500개 이상 동원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84년 부울과 머피 박사와 함께 슈퍼건에 관한 책을 내기로 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그는 장거리 파리포에 사로잡혔다. 크루프 공장에 있는 친구로부터 파리포에 관한 독일의 비밀 문서들을 얻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파리포의 설계와 전시 사용에 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연구했다. 그 당시 부울 박사는 1차 세계대전 연구에 푹 빠졌다. 브뤼셀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전장을 둘러보거나 전시에 쓴 병사들의 일기를 읽기도 했다. 무덤의 십자가나 시를 읽으며 무덤 주위를 걷곤 했습니다. 혼자이거나 아들과 함께 오기도 했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중 많은 이들이 신원조차 알려지지 않고 이름도 없이 묻혀 있었거든요. 대포 포격으로 형체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거기에 바로 불 박사가 한 몫을 한 거죠.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줄은 그도 전혀 생각지 못했겠죠.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 때문에 자식과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니까요.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 군대는 포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라크 정부는 제랄드 불에게 접근했다. 이라크가 접근하자 불 박사는 자신의 미래 포부를 밝혔죠. 커다란 대포를 이용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거였죠. 아직 위성 발사를 못했던 아랍에서 저 비용의 대포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후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마침내 볼은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를 찾은 것이다. 후세인의 지원으로 그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거대한 대포를 만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게가 무려 2100톤이나 됐으니까 그 크기가 상상이 갑니까? 볼은 하프 대포를 본떠서 포신을 분할해 제작했다. 전부 합치면 512피트 정도로 거의 축구장 길이의 1.5배에 달했다. 이 대포는 매우 강력해서 2톤의 로켓 보조 포탄을 궤도로 쏠 수 있었다. 이라크는 이 대포를 바빌론 계획이라고 불렀다. 이라크는 전례 없는 무기를 제작하려고 하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 바빌론 계획에 반대했어요.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슈퍼건을 반대한 것은 과학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였습니다. 슈퍼건이 군사무기로 쓰일 것이라는 아들의 설득에 볼 박사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대포는 분할 제작됐는데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의 공장을 거쳤다. 이 공장들은 이라크의 석유화학 관련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볼의 슈퍼건은 이제 비밀스러운 대포가 됐다. 불 박사는 비밀을 지키지 않았죠. 그것을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제 아버지는 비밀을 유지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일에 관한 한 매우 열정적인 분이셨거든요. 소문은 번져가고 볼에게는 평생 수건을 이룰 두 번째 기회로 대포 조각들이 속속 이라크로 들어왔다. 이는 중동의 미묘한 세력 균형을 깨는 것이었다. 바빌론 계획의 일환으로 볼 박사는 소형 대포를 제작했다. 일명 베이비 바빌론으로 슈퍼건의 축소판이었다. 길이는 40m로 원래 수평 발사 실험용이었다. 1989년 여름 이라크는 바그다드에서 90마일 북쪽에 있는 자발 함난의 비밀 지역에 이 모형을 설치했다. 이 대포는 45도 경사진 산허리를 따라 배치됐다. 곡사포의 위치로는 적절치 않았다. 이라크가 바빌론 계획을 지원하는 한 볼 박사는 이라크의 다른 무기 계획을 원조하기로 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모험이었다.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그들이 계획도 세우고 재정적 지원도 했지만 아버지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했죠. 볼은 이라크를 위해서 유동성을 강화할 대포를 여러 개 설계했다. 그의 작업 중 가장 걸리는 것은 이라크의 장거리 스커드 미사일 계획일 것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짧고 정확성이 떨어졌다. 1차 대전 때의 파리포처럼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하지도 못했다. 무거운 탄두를 운반하는 것도 어려웠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미사일 계획이었는데 여러 대의 스커드 미사일을 합치는 일이었죠. 이라크는
장거리 미사일이 절실했죠.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라곤 러시아제 스커드 미사일뿐이었죠. 여러 대의 스커드 미사일을 합칠 수만 있다면 별 쓸모없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불 박사도 인정했고요. 불 박사는 이 다단계 스커드 미사일 계획에서 수학적 문제를 도와주었다. 그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스라엘 첩보원들이 그 계획을 밀착 추적해왔다. 이라크는 2번씩이나 여러 대를 합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거의 성공할 즈음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눈치챘어요. 그러자 불의 친구들이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일하거나 파리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아무튼 이들이 브뤼셀로 찾아와 어느 정도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불은 이스라엘 측의 요주의 인물로 간주됐답니다. 이스라엘은 불 박사에게 겁을 주어서 작업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박사는 브뤼셀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가구들이 재배치된 겁니다. 이상한 사건에 불평은 했지만 그것이 경고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습니다. 한편 불 박사와 이라크는 베이비 바벨론의 실험 발사를 계속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박사는 낮에는 술을 마시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았다. 1990년 3월 20일 그의 조수가 아파트에서 투신했는데 수중에 현금 $20,000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는데 소음기 총을 든 암살자가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사는 집 문 앞에서 더듬더듬 열쇠를 찾고 열쇠를 꺼내서 열쇠 구멍에 끼웠죠. 숨어서 박사를 기다리던 암살자가 박사의 뒤로 다가와서 등에 총 5발을 연속해서 쏘았죠. 박사는 즉사했고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제랄드 부울의 시체가 발견됐다. 돈은 그대로 있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너무 놀랍고 한동안 믿어지지 않더군요. 충격에 완전히 넋이 나갔죠. 헤어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벨기에 경찰들은 암살범이 계단으로 내려가 뒤뜰을 통해서 차를 타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주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정부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라크가 박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비밀 무기 계획을 누설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있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짓일 수도 있었다. 국제적으로 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스라엘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협박한다고 생각했죠. 정황을 봐서도 그 추정이 맞는 것 같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요. 불분명한 자료에 의지해서 영국 세무국이 마침내 1990년 11월 수억억 원의 8부분을 모두 확보했다. 걸프전에서 이스라엘의 우려대로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됐다. 공격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인들과 텔아비브의 이스라엘인이었다. 전쟁 이후에 국제연합의 조사관들이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 설치 지역과 다수의 생화학 무기 공장에 급파됐다.
슈퍼건 설치 지역에 도착했을 때 베이비 바벨론은 아직 그대로 있었다. 조사관들은 슈퍼건의 위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라크 측의 발표에 의하면 목표는 600kg의 로켓을 1000km 발사하는 것입니다. 제랄드 불이 하프에서 작업하는 것을 돌아보면 아주 놀라운 성과죠. 이 정도의 구경과 로켓 보조 추진기를 가지고 지구 궤도까지 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조각들은 슈퍼건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견됐다. 조사팀은 바벨론 계획을 무기 개발 계획으로 단정하고 남은 대포를 모두 파괴했다. 그런 거대한 대포의 제작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다. 제 생각에 제랄드 불은 대포를 상징하고 브라운은 로켓을 대표하죠. 둘 다 최대 최고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결과적으로 야망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떤 돈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의 비극 중 하나는 자신이 연구하려는 기술, 즉 이제 대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불 박사는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실험실을 매우 질투했죠. 그 실험실에서 개발하려고 추진하는 포는 작은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우주 정거장 개발에 유용했습니다. 로렌스 리버모어 실험실의 샤프 경량 가스 대포는 11파운드의 로켓을 거의 시속 9,000마일로 발사시키기 위해서 압착수소를 사용한다. 메탄가스의 폭발로 피스톤이 긴 관속으로 발사되면서 제곱인치당 3만 파운드